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아라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광화문 오너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유동열 안보전선 시청자 여러분, 유동열 안보전선과 함께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이동호 초대석에 간첩 잡는 남자 유동열 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동열 원장은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 전문가입니다. 유동열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벌써 우리 네 번째네요. 예, 네 번째입니다. 예, 간첩을 소탕하자는 제목으로. 예. 오늘은 어떤 얘기, 어떤 주제로 하시겠습니까? 예, 그 북한이 그 1990년대 이전에는 우리 국내 정치 공작을 하면서 국내에 내려와서 정치 공작을 하면서 정치인들을 개개인으로 포섭하는 공작 여기에 열중을 했는데 1990년대 넘어서면서 이제 북한이 그동안에는 이 대남 정치 공작을 할 때 국내 정치인을 포섭하고 지하당을 구축해서 이 지하당을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90년대가 되니까 이 북한이 약간 방향을 대대적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지하당 공작은 평소에 구축을 해놨다가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조성될 때는 지하당 주도를 하고 평시에는 이 지하당 공작, 지하당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게 불법적이고 이게 활동이 쉽게 말하면 많이 제한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법 공간에다가 합법적으로 이 북한 간첩들이 또 간첩의 지령을 받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 그게 뭐냐면 바로 합법 공간에다가 정당을 건설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명칭을 붙이기를 진보 정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안에 지하는 지하당이 따로 존재하고 전술당 개념으로 소위 그 대한민국 정당법에 의거해서 합법적인 진보 정당을 건설해서 이 진보 정당을 소위 그 틀로 해서 교두보로 해가지고 여기서 마음껏 합법 활동을 하고 결정적 시기가 조성되면 지하에 있는 지하당이 위로 딱 나서서 그렇죠. 이제 혁명을 갖다가 선도하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그게 이제 90년도 들면서 그렇죠. 방향 전환.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면은 그 대남 간첩 공작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북한의 연락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연락부가 연락부, 사회문화부, 대연락부 225국 하다가 지금은 문화교육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조선노동당 문화교육입니다. 근데 그 전신인 사회문화부 안에다가 그 사회문화부라는 대남 간첩 조직 밑에다가 정당 지도과라는 이 새로운 부서를 신설했어요. 기관을 신설한 거죠. 이게 사회문화부의 직속으로 남조선 정당 지도과, 그 정당 지도과를 만들어 놓고 합법적으로 이제 지하당 공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당 지도과라는 게 남조선 그렇죠. 합법 정당을 지도하는 그런 부서네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바로 민중당이 바로 북한의 대남 공작의 산물이고, 그 다음에 나왔던 90년대에 나왔던 민주노동당, 그리고 이제 민주노동당이 통합된 통합진보당이 바로 북한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90년대에 정당 지도과라는 부서를 대남 공작부 안에 간첩 공작부 안에 만들어 놓고 합법적인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 그 결과물이 바로 민중당, 1980년대 민중당이고 90년대 초에 민중당이고 그다음에 민주노동당이고 그리고 통합진보당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는 민중당이나 진보노동당,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민주노동당이나 통진당 같은 경우는 그 대한민국의 남한에 있는 그 종북자이나 공산주의자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게 아니란 얘기시죠. 그렇죠. 예. 거기에는 북한의 대남 그 정치 공작이 개입됐다는 것이죠. 개입됐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 민주노동당이나 민중당을 만든 모든 사람이 북한과 연계된 게 아니라 그중에 거기에 상층 지도부가 그러니까 프락션한다 그러죠. 예, 프락션 지도부가 북한과 연계돼서 활동을 하고 있죠. 좀 이따 제가 그러면은 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이들이 지금 이렇게 합법 공간 활용 전략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공산당의 전략 전술에는 저도 좀 유동열 원장도 아시지만 저도 알지만 그러니까 비합, 그러니까 지하에서 하는 활동과 그 다음에 합법 공간 활동과 그 다음에 비합과 예를 들면 합법을 섞는 반합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90년대 이들이 이제 합법 공간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간 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들이 그 지하당 건설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하당은 전략당으로 계속 하는 전략당을 거죠. 계속 하고 한편으로 합법 공간에서 그쵸, 전술당이죠. 공단에서. 왜 그러면 1990년대냐?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1990년대가 되니까 그동안 그 제야 운동권에서 활동했던 애들이 이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도 정치권에 민주화 운동 세력으로 둔갑이 돼가지고 다 진출합니다. 다 진출했죠. 진출을 하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공산당이란 그 지하당은 안 되지만은 진보정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마음껏 이런 아까 지금 제도 정치권에 이미 포치됐다는 소리는 뭐 이미 프락션으로 들어간 이러한 그 정치인들과 함께 진보정당을 꾸려가지고 북한의 대남지령을 수행하면서 평시에 그 쉽게 말하는 남한 내에 혁명정서를 조성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자. 그래서 혁명정서가 조성이 되어서 쉽게 말하면 결정적 혁명이 시기가 결정식 오면은 이때는 뭐냐면 이 남한의 내부에 있는 진보정당은 이것은 전술당입니다. 그다음에 지하에 있는 게 이제 본질인 전략당. 개념을 그러면 뭐 이렇게 말씀드려요. 온 김에 전술당, 전략당 이걸 좀 참-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게 다 교육이 될 테니까. 여러분 그 공산주의 혁명의 전략은 뭐냐면 공산주의 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과 실천 지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술은 잘 안 뭐냐면 바뀌죠. 예. 그다음에 전술은 뭐냐면 이 전략에 입각해서 그 주어진 혁명 기간 내에 혁명의 주력군들이 해야 될 일을 밝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조직을 어떻게 꾸릴 것이냐, 합법을 할 것이냐, 비합법이냐, 지하 조직이냐, 공개 조직이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투쟁 지금 형태는 이것도 이제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전술인 게 예를 들면 올라온 거죠. 지하에서 예를 들면 합법 공간을 자꾸 활용하려고 그렇죠. 전술을 바꾼 맞습니다. 거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투쟁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대적인 폭력 투쟁을 할 거냐, 비폭력 투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배합할 것이냐 하는 문제. 세 번째가 바로 이 전적 문제가 선동 슬로건의 배합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 시기에는 선동 슬로건, 선동 구호죠. 자, 예를 들면 이명박 타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명박 축출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차는 거. 오랜만에 제가 옛날에 그때는 이제 뭐 전두환 타도 예, 뭐 지하에서 교육받던 게 생각나네. 야, 그래서 참. 이 전술은 일단 단기적이고요. 그 다음에 미시적입니다. 그런데 전략하고 전술 차이는 뭐냐면 전략은 혁명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는 게 그렇죠. 전략입니다. 이게 불변합니다. 네. 그러면 전략이 언제 변하느냐? 전략적 목표가 달성됐을 때. 예를 들면 북한의 대남 전략의 목표는 남한혁명이 성사됐을 그렇죠. 때입니다. 남한혁명이 성사될 때는 이 전략이 이제 수정되는 거죠. 그리고 자주적 폐기되거나. 민주정부가 그렇죠. 들어서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술은 그러나 변화무쌍합니다. 이 특정한 기간, 예를 들면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일, 30일까지 이 기간만 적용되고 상황이 바뀌면 전술은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남한에 구축됐다는 북한이 구축 지령을 내린 이 진보 정당들은 뭐냐면 바로 이 전술당입니다. 지금 남한의 합법적인 정세에 편승해서 마음 놓고 이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의 보장을 받으면서 활동하는 것이지만 혁명적 정서가 조성되어 버리면 예를 들면 전국에서 막 폭동이 일어나고 할 때 되면 이제는 지하에 있는 바로 아까 말씀 지하당 혁명적 전유동당이라고 합니다. 혁명적 전유동당 지하당이 북한 조선노동당이 남한에 있는 정당입니다. 이것이 딱 표면으로 나와서 혁명을 선도하고 그렇죠. 지령하는 예, 거죠. 러시아 이게 혁명 때 그랬죠. 전략당하고 전술당의 차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유동열 원장의 설명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리면 당시 80년대 주사파들이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한편으로 지하당 주력을 하다가 이들이 이제 정치 공간에 오픈 공간, 합법 공간에 많이 진출했습니다. 대학가를 장악했으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합법 공간에 진출한 상황에서의 전술 운용 변화를 주기 시작하고 그것이 지금 맞습니다. 유동열 원장의 얘기로 하면은 합법적인 정당 거기에 건설에 북한이 지금 주력하고 그리고 그거를 지도하는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정당 지도과라는 거죠. 그렇죠. 정당 지도과가 90년대 이제 초반에 예. 북한의 사회문화반은 대남 그 간첩 공작 부서에 신설이 됐죠. 예. 그리고 이들이 그러면 합법 정당을 공간하는 방식은 유동열 원장 설명대로 프락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 전체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 핵심 인사들을 포섭해서.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예를 좀 들면은 제가 그래서 90년대 이전하고 이후 그 북한의 대남 정치 공작을 제가 차이를 설명드리면
90년대 이전에는 북한이 대남 정치 공작할 때 그 두 가지 방법이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기존 제도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인사 중에 유력한 인사들 이들 갖다 포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동식이도 만나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김동식이가 포섭을 해서 그들을 혁명의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 혁명 편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바로 이제 그들을 선거에 내보내서 당선시켜서 제도 정치권의 유력 인사를 키우는 겁니다. 진입하죠. 이런 방법을 구사하다가 그러면서 이 지도는 지하당 그 당시 있었던 지하당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간첩 성시백이라든지 해방공간에서 그 다음에 김동식, 이선실 같은 간첩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공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9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북한에서 이제 남조선 정세로 볼 때 제가 여기서 남조선이란 말은 저는 그런 말 안 쓰지만 북한식 표현을 쓰는 겁니다. 북한에서 할 때 이 남조선 정세로 볼 때 이제 사회주의를 얘기해도 통하는 시대가 됐다. 그렇죠. 이렇게 자신감을 가진 겁니다. 그 예로 아까 같이 과거에 국가보안법 북한을 추종하는 활동을 하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 사람들이 90년대에 민주화 운동 인사를 해서 각계각층에 심지어는 제도 정치권에 진출하는 그렇죠. 이런 호기를 받았기 양심 때문에 세력 운운하면서 그렇죠. 예. 됐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민주노동당 하면 강령을 보시면 말이죠. 생산의 사회적 소유를 강령해 놓았어요. 생산의 사회적 소유는 이것은 사회주의 하자는 겁니다. 그렇지. 이 공산주의 자유민주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사적주의잖아요. 그렇죠. 개인소인데 생산을 사회화하자는 거 이런 것이 민주노동의 강령에 뻗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러면서 진보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둔갑을 딱 시켜놓고 이게 진보인장 하면서 마음 놓고 떠든 거죠. 심지어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 6명까지 국회에 진출시켰잖아요. 국회의원을. 그러니까 이제는 국회에다 합법적 의석을 확보하니 얼마나 이제 노골적으로 북한 노선을 국회에서 대변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까도 우리 이동호 사회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진보정당하고 과거의 민중당,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하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 이 진보 세력들이 만든 정당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그 진보정당은 뭐냐면은 북한의 대남 공작 지령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예, 그거를 좀 예. 그러니까 설명을 정말 드릴게요. 그 유동열 원장의 얘기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물론 알고 계신 분이지만 대부분 이 내용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핵심적으로 안보 보고서에 그 정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만 알려졌고 그리고 이들이 북한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계했는가는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유동열 원장께서 이것을 공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혹은 합법 공간의 합법 정당의 모양을 갖고 자신의 사상을 진보 정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정당의 건설 과정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것을 지금 유동열 원장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원장님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현재 있을 때 갔던 자료 중에서 간첩 지령문을 제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자, 근데 민중당이 1990년에 건설된 민중당에 대해서 북한이 지령을 내린 것을 이게 이제 그 간첩 사건 간첩을 적발해가지고 이게 판결문에도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공신력이 있는 겁니다. 자, 1991년에 간첩 김낙중 30년 이상 장기간 남핵한 간첩 김낙중을 검거했습니다. 그래서 김낙중을 검거해가지고 이 김낙중 사건 같은 것은 나중에 저희가 그 유동열의 안보전선에서 지금 간첩위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개를 하겠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서도 좀 자세히 해주시죠. 예? 여기서도 할게요. 예. 간첩 김낙중 사건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 북한의 지령위에서 이른바 진보정당이라는 정당을 우리 대한민국 합법공간에다가 구축한 그 사례를 지금 입증하려고 온 겁니다. 자, 1990년 2월 달에 간첩 김낙중한테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북한에서. 남한 내에 합법적인 전위정당을 건설하라. 지령이 내려왔어요. 그 1990년 2월에 내려왔습니다. 90년 2월에요? 예, 그 다음에 1990년 10월에 또 지령이 내려옵니다. 민중당 창당에 참여하라. 간첩 김낙중한테 참여해서 당권을 장악하라는 지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지령의 핵심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민중당에 입당을 해서 합법정당 활동을 통해 혁명과업을 추진하고 학자, 변호사 등 지시진과 노동계 유력인사를 포섭할 것, 민중당에 들어가 핵심 인물들을 포섭하여
당의 주도권을 틀어줄 것. 이게 북한이 지령한 내용입니다. 이 지령문 저희가 다 압수를 해가지고 당시 그 지금 국정원의 전신 국가안전기획부죠. 안기부에서 이 사건을 하면서 김낙중을 검거하고 김낙중의 관련 자료를 다 입수해서 이게 다 그 판결문에 남아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김낙중 이제 같은 그 김낙중 판결문 나와 있겠군요. 그렇죠. 예. 간첩 김낙중은 30년 넘게 암행을 했는데 대학 교수였잖아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몇 년 전에 사망해서 어디 교수였죠? 예? 어느 그 대학? 특정한 대학을 밝힐 수는 없죠. 아, 근데 이 김낙중이 이제 북한에 포섭돼 가지고 장기에 암약했는데 당시 김낙중 집에 그 안기부 수사관이 들이닥쳐 가지고 앞마당 장독대 밑을 깠습니다. 장독대. 예. 야, 장독대 밑을 갖다 파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느냐? 그때 미화가 나왔죠. 지금 화폐 가치로 한 20억이 넘을 겁니다. 야, 2만 1,000달러 정도 미화가 나왔죠. 그래 그 미화도 나와가지고 그 북한한테 받은 것 중에 남아 있는 돈만 그다 숨겨놨다 걸렸는데요. 다 비닐 포장을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하당 공작을 하기 위한 공작품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폐가 주로 이제 참 뭐 엄청난 돈이죠, 그게. 그때 16억 달러, 그 당시 16억 달러니까요. 아, 예. 16억. 예. 16억. 아니요, 저 16,000, 아니 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원 되는 돈입니다. 당시. 제가 예. 당시 16,000달러, 16,000달러, 2억 지금으로 하는 화폐 가치로 한 2억 원. 16만 6천 아닌가요? 예? 1만 6천이면 아니, 1,600만 원이고. 이게 1,600만 원. 아니 화폐 가치가 92년도니까. 가치가,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14대 총선할 때 직접 간첩 김낙중이 민중당 후보들한테 총 18명 14대 총선 시 민중당 후보로 진출한 16명한테 7,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북한의 공작금을 7,900만 원. 다 이 판결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7,900만 원이면 현재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가치로는? 그 당시 7,900만 원 지금으로 하면은 아마 한 화폐 가치 오르면 5,035만 원, 3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이죠. 큰 돈입니다. 아유, 별로 그렇게 감탄 안 내요. 아니. 그러니까 민중당 후보 18명에게 지원했다는 그 당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민중당이 이제 민중당이 그 14대 총선에서 그 5% 유효득표 5%나 또 정당에 한 명이라도 국회의원을 당선을 못 시키면 그 당시 정당법에 의해서는 자동 정당이 해산됩니다. 그렇죠. 민중당이 해산돼 버렸어요. 해산되니까 그 1992년 6월 달하고 8월 달에 또 질의이 일어납니다. 김낙중이한테 대선 91년? 투쟁 92년 이번에는 92년. 1992년. 대선 투쟁 공간을 이용하여 핵심 골간을 튼튼히 꾸리며 새로운 혁신 정당 재건에 진력할 것. 이게 이제 민중당이 총선에 의석을 확보를 못하고 이제 자동 해산이 되니까 다시 북한이 진영을 내서 새로운 혁신 정당을 만들어라라고 또 제의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김낙중한테. 북한이 다 개입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90년 2월에 그러니까 지령을 내려서 민중당 합법 정당 만들어라 하고 그다음에 민중당에 참여하라고 주장하고 거기에 후보들한테 10명에 다 돈 주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리고 또 그게 실패하니까 또 또 새로운 정당 92년도에 먼저. 새로운 정당 만들어라. 야, 참. 이것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죠. 저는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그 간첩 관련 자료를 분석하면서 다 터득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민중당 창당을 놓고 적발된 것만 2개의 간첩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간첩 김낙중이가 금방 소개한 대로 민중당에 들어가서 민중당을 장악을 했고, 자 1980년대에 난파되던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간첩 이선실, 거물급 간첩 여간첩 이선실이가 1980년부터 북한으로 복귀할 때까지 90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암행하겠습니다. 국내에 10년 동안 국내에 있으면서 민중당 창당 공작을 했어요. 직접. 그래서 이선실이가 직접 민중당 창당에 개입을 하고 선거 자금을 지원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선실이는 그러니까 김낙중이라는 선이 하나 있었고, 예, 별도로 그다음에 서로 모릅니다. 별도로 예. 이선실이 내가 직접 10년 동안 내려봐서 대한민국에 와서 작업한 거죠. 그렇죠. 이제 북한이 지령을 받은 거죠. 민중당 창당. 그러니까 이선실이 작업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이제 그 손병선. 손병선. 예, 손병선을 장악했고 실제로 이제 그 민중당 창당하는데 상당한
그 돈을 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우재 씨라든지 이재호 씨라든지 당시 민중당 김문수 지사라든지 지금은 전향했지만 이런 분들은 이 할머니를 이선실을 다 합니다. 제일교포 돈 많은 사람. 네. 제주 출신인데 일본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와가지고 국내 와서 이렇게 삭발한 짓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조국 통일시업, 조국의 민주화운동 사업에 돈을 쓰겠다 오면서 뭐 밥도 사고 그다음에 그 용돈 쓰라고 돈도 뭐 200만 원, 300만 원도 주고 그 우리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던 김부겸 씨도 간첩 이선실을 접선했죠. 그것 때문에 또 구속이 된 적도 있지만은 해서 이 민중당을 놓고 근데 이제 민중당이 창당되기 전에 민중당 창당 준비위원회 때에는 참석을 합니다. 이선실이가 이게 이 선화라는 이름으로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참석을 그렇죠. 해가지고 그 민중당 그 기관지가 있어요. 그 2호에 보면은 제일 그 일면 하단에 시가 있어요. 그 시가 바로 이 이선실이가 쓴 시입니다. 그 이선실은 이제 여기 10년 동안 공작을 마치고 1차 침투에 1차 침투 때 들어온 간첩 김동시와 같이 북한으로 이제 대동 이제 복귀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민중당의 창당식에는 참석 못했지만 창당 준비위원회까지 이 간첩 이선실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양 서로 다른 복선으로 지금 그렇죠. 민중당의 프락션 작업을 한 거죠. 예, 북한의 그렇죠. 예. 북한의 그러니까 그 정치 지도과에서. 그러니까 이제 간첩 김낙중을 지도하는 지도 그 상부책은 자기가 민주당 창당에 결정도 기여했다고 하고 또 이선실들은 내가 10년 동안 가가지고요 한 거다. 근데 이선실도 몰랐습니다. 자기 말고 또 다른 간첩망을 북한에서 파견한 적이 그게 공산당의 그렇죠. 지하당 구축 방식이죠. 이게 지금 적발된 것만 2건입니다. 이제 민주노동당 보면 4건입니다. 4건. 민주노동당이랑 당을 놓고 북한에서 서로 다른 간첩망을 4개 간첩망을 민주노동당 4건이 됩니까? 예, 적발된 거. 그러니까 이 민중당도 우리가 적발한 게 2건밖에 안 되지만은 실제로 더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것은 일단은 적발돼서 민중당 창당 공작에 개입한 것이 간첩 김낙중하고 간첩 이선실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민주노동당을 좀 말씀드릴게요. 민주노동당이 몇 년도 들어섰죠? 그러니까 민중당 실패하고 실패하고 민주노동당이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92년도에 지금 새 정당을 건설하라고 지금 재건을 하랬으니까 그 시점 이후겠군요. 네, 99년일 겁니다. 99년에 2000년도에 민주노동당이. 그래요? 예, 민노당이. 왜냐면은 내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민주노동당 안에 북한의 프락치가 4선이 들어왔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민족민주혁명당, 민혁당 라인이 하나 들어왔고요. 그렇죠. 민혁당 그렇죠. 그 다음에 간첩 강태훈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고문을 맡은 사람인데 간첩 강태훈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 세 번째 망은 뭐냐면 바로 1심회입니다. 1심회. 2006년에 적발된 1심회 라인이고요. 1심회는 그거죠. 서울 지역. 네, 예. 민주노동 서울시당. 그 다음에 2011년에 검거된 왕재산. 이건 인천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노동당이란 진보정당, 이른바 진보정당도 아니죠. 좌파 정당인데 이제 이른바 진보정당을 놓고 북한은 우리가 적발한 것만 우리 안보수사 당국이 적발한 것만 4개의 간첩망이 딱 들어왔어요. 간첩이 딱 들어와가지고 처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민혁당 사건 소개해드릴게요. 민혁당 때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 여러분 민혁당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간략히 소개를 했지만은 민혁당은 국내에 있는 주사파 조직이 결성한 이 반제 청룡 동맹을 흡수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거물급 간첩이 내려옵니다. 91년도에 89년도에 결성된 반제 청룡 동맹이라는 주사파 지하 조직과 연계하기 위해서 1990년도에 북한이 윤택님이라는 거물급 간첩을 난파시켜서 직접 민혁당의 중앙위원, 그때는 민혁당이 아니었죠. 그때는 반제 청룡동맹의 중앙이었던 김영환이 조의식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1991년에 내가 지난번 시간에 윤택님이었나요? 네, 간첩팀이죠. 윤택님. 제가 고위급이죠? 1989년에 북한에 입국했다고 그랬는데 월북했다고 그랬는데 91년입니다.
1991년 5월달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 북한에서 한 달 동안 있었죠. 그 내려와서 이제 김일성도 만나고. 네, 김일성도 만났. 내려와서 이제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올라가. 그래서 내려와서 만든 정당이 민혁당이라는 민혁당이죠. 지하당이거든요. 네, 민족민주혁명당이라는 지하당인데 이 지하당에다가 직접 93년 6월달 이게 민주노동당을 이제 창설하기 위한 한국어로 뭐라고 했냐면 진보적인 상층 인물을 포섭해라. 이게 1993년 6월달에 지금 지령이 내려옵니다. 민혁당 바로 김영환한테 내려온 지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혁당에서는 조직금민 협조자들을 제도 정치권에 진출시킨다는 지령을 받고 1995년 지자체 선거 때 하고 1996년 총선 출마자 6명을 대상으로 직접 김영환이가 4,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민주노동당은 아니고요. 그 당시 제도 정치권 주로 야당이죠. 이제 진출할 것을 외치면서 6명한테 4,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거 뭐 대법원 판결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잘못하면 100% 명예훼손으로 저 고발 당하기 때문에요. 제가 허튼 소리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딱 자료까지 갖고 나온 겁니다. 제가 쓴 그 자료를. 자, 이게 민혁당을 하고 실제로 이제 나중에 까보니까 민혁당의 그 경기 남부지역위원회가 총책이 누구냐면 이석기입니다. 이석기. 이석기가 벌써 민혁당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하용옥이도 들어가 있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민노당을 대상으로 통합진보당한테 벌써 이석기 등 민혁당 조직원들이 벌써 글로 들어온 거죠. 이 그러니까 사례에서 그 상층물 포섭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 선거 때 조직원들한테 네, 선거 자금을 지원하고 네. 그 다음에 이 정당에도 개입합니까? 그 개입하면서 이제 이석기가 바로 이제 민노당의 당원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통합진보당의 당권파로 등장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석기가 여기에 당원으로 들어가는군요. 예. 그래서 민노당에 들어가서 민노당이 원래는 이게 처음에 안 될 때는 이게 PD 계열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주사파 계열이 대거 그 민노당의 당원으로 입당해서 진성당원 회비를 내고 등다고 해서 원래는 PD 그룹 우리 운동권이 북한을 추종하는 그룹하고 그래서 이 막스 레닌 정통 막스 레닌을 추종하는 그룹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 파가 이 원래 민노당은 처음에는 이게 PD 계열 민주주의를 외치는 계열 그러니까 막스 레닌 계열이 정통 막스 레닌주의로 파였는데 이걸 갖다가 90년대 중반에 그냥 대거 말이죠. 그 민주노동당의 주사파 그룹 애들이 정식으로 당원을 가입해서 그러니까 군자산의 결의가 그 시점에 있었죠. 그렇죠. 95년도. 그러니까 예. 그 시점쯤이 북한에서 지량이 내려오고 주사파들이 군자산에 모여서 그러니까 그 진보 정당에 참여하자라는 결의를 했겠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하여간 그 민혁당 조직원들이 대거 민노당에 돌아가지고 민노당 상층부를 장악하면서 이제 통합진보당으로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통합이 되면서 이제 당권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석기 일당이 이제 통합진보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그 처음에 하던 그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갖다가 PD 계열 몰아낸 거죠. 예, 박힌 돌을 몰아낸 그리고 거예요. 걔들이 싸우는 와중에 예. 그러니까 종북이란 말이 거기서 그렇죠. 나오고. 예, 예. 거기서 이제 이른바 사상층이 벌어지는 거죠. 이념층이 벌어져가지고. 그러면서 뭐 유시민은 나중에 그런 이야기하도 우리는 뭡니까 북한 그거 외우지 않았다 말이야 이런 식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아까 지금 이미 이제 그 민주노동당을 창당할 때 이제 민혁당이 개입을 했죠. 그다음 두 번째 개입입니다. 그 간첩 강태훈을 저희가 2003년에 제가 적발했습니다. 2003년도에. 예. 그 민주노동당 고문입니다. 당시 건거 당시 직책이 민주노동당의 고문이었는데 민주노동당 준비위원회에 1998년에 참여하라고 지령이 나왔어요. 아, 98년도에.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노동당 2000년도에 창당이 되니까 이미 98년 11월 달에 민주노동당 준비위원회가 결성되거든요. 그래서 1998년 11월 달에 민주노동당 준비위원회 결성에 직접 참여하라고 강태훈이한테 지령합니다. 그래서 강태훈이 거기 참여를 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민주노동당 이제 고문으로 중심 역할을 하라고 2000년 5월 달에 또 북한 지령이 내려옵니다. 2000년 5월 달에 예. 그래서 결국은 민노당 고문이 됐어요. 강태훈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2000년
7월달에 내려온 그 북한 지령문을 보면 민노당을 남쪽에 진보 세력으로 키워서 확대시킬 것 북한 지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강태훈이라는 이제 인자를 바로 민주노동당에 이제 프락션으로 침투시켜서 강태훈은 그 전에 뭐 하던 사람입니까? 계속 운동을 했습니다. 계속. 예. 네. 이것은 저 북한에서 난파시킨 간첩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예. 국내에 있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간첩 김태훈은 그 전에 이미 북한하고 김태훈이라 강태훈. 그러니까 강태훈은 간첩, 예, 그 전에 이미 북한하고 그렇죠. 접선을 예, 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2003년에 이제 적발이 됐죠.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 민주노동당을 놓고라는 이른바 진보 정당을 놓고 민혁당 조주원이 들어와 있었고 간첩 강태훈이가 고문 역할을 하면서도 강태훈파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다음에 1심입니다. 그렇죠. 이제 민주노동당은 이제 중앙당이고 이 지역당. 지구당 중에서 제일 큰 게 서울시당이잖아요. 모든 정당이 다 발전. 지금은 이제 지구당을 두지 못하게 하니까 당협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렇죠. 서울시당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노동당 서울시 당이죠. 서울시당인데 시당은 완전히 장악했어요. 1심에.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총공세를 했군요. 그럼요. 예. 민주노동당 하나를 놓고 그러니까. 적발된 것만 네 개니까. 4개가 들어왔으니 적발 안 된 또 간첩만이 들어왔지. 서로 활동하면서도 서로 북한 지령받고 온 프락션인지 서로 몰라요. 왜 아까 말했지만 단선 연계 복선 포치로 철저히 차단 원칙 점도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심회 때 장을 진행하는데 1심의 사건은 이제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한 말씀 못 드리고 오늘 여러분 논점이 흐트러지는 1심이라는 사건은 뭐냐면 2000년대에 그 S대인데 서울대가 아니라 또 다른 S대입니다. 나온 장 마이클입니다. 미국 국적인데 시민권자인데요. 이 장 마이클이 2차례 월북을 해서 북한 지령을 받아가지고 소위 그 민주노동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을 대부분 접선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당의 핵심 간부들은 다 1심에 다 그 소속이 다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2006년도에 이제 1심의 사건이 났어요. 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민주노동당에서 이제 소위 종북론쟁이 벌어진 거죠. 야, 그 안에서 벌어졌는데 서울시당 장악해가지고 왔는데 2005년 11월 달에 내려온 그 북한 지령입니다. 민주노동당을 확대하고 대중적 혁명 역량을 강화하라. 이걸 또 진행이 내려옵니다. 1심회한테 지금 진행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2005년 그 6월 달에요. 또 이런 진행이 내려왔어요. 민주노동당 정책 부분에 영도 체계를 완성하라. 이 영도 체계라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엔 김정일이니까 김정일이의 지시를 받는 소위 그 수령 절대주의 포갑 체제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안에다 영도 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은 영도라는 것은 북한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지금은 이제 김정은이지만 김정은의 이 수령이라는 영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지휘를 받으라는 거예요. 직접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통로를 만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지도선을 확보하라라고 지휘를 합니다. 추가적인 지도선은 뭐냐면 지금 1심회가 가지고 있는 망을 가지고 서울시당을 장악했는데 서울시당 말고 다른 당도 이제 뚫고 들어가는 거죠. 추가적인 지도선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을 완전히 장악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국정원에서 1심회가 이제 와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1심회 사건 때 청와대에 있는 아주 고위 인사하고 1심회 총처인 장 마이클이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 확보가 됐는데 그때 노무현 정부에서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1심회 간첩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를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우리 너아라 TV 또 특히 우리 정강원 목사하고 아주 막역한 관계이신 당시 김승규 국정원장이 바로 그 당시 1심회 사건 때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1심회 사건을 청와대에서 무마시키기 위해서 가진 압력이 있었는데 그걸 물리치고 사건을 했고 100%는 아니지만 퍼펙트하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1심회 감천망을 와해시켰는데 그렇죠. 우리 김승기 원장께서 나중에 양심선언했잖아요. 당시 1심회 사건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엄청난 압력이 돌았다. 그래가지고 국정원장이 교체돼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김승규 원장이 이제 물러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국정원장이 와가지고 이제 그냥 얼버무렸죠. 예. 그래서 당시 이제 김승규 원장이 수사하고 싶어했던 사람은 지금 국정원에 있죠.
있습니다. 예. 네. 나중에 이것은 우리 너와라 TV와 유동열 안보전선의 특종을 한번 그 부분만 제가 1심회와 당시 청와대 핵심 비서관이었던 그 모 씨와의 관계는 제가 나중에 한번 좀 지금 어떻게 국정원이 운전인가를 좀 밖에서 한번 지켜보고요. 국정으로서의 역할이 훼손되거나 또 이런 벌써 뭐 대공사건 없었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뭐 큰 걸 관찰했지만은 앞으로 이제 국가보안법을 어제 우리 또 이동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지금 또 현안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총력 투쟁할 겁니다. 국가보안법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또 이제 하나 더 할게요. 자 이제 세 개 간첩망이 다 민혁당 라인이 들어와 있었고 민주노동당을 넣고 그 다음에 그 강태훈 간첩 강태훈 그 다음에 이제 1심의 사건 1심에. 간첩 들어와 있어. 마지막 들어온 게 바로 이제 왕재산입니다. 왕재산. 왕재산. 이 왕재산은 민주노동당의 인천시당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야, 참. 인천시당을 장악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인천시당에 장악해가지고 당시 그 지자체 선거 때 민선구청장이 인천에 4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2개가 자기 거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북한에다가. 그 다음에 상당수 시의원, 구의원을 당선시켰다가 보고를 했는데 그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을 하니까 댓글이 달렸는데 그 왕재산 조직원으로서 당선된 인천 지역의 구청장 누나 이름을 밝히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이름을 못 밝혔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실관계를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왕재산 사건을 할 때요. 왕재산 사건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10년 전부터 공작을 한 게 아니라 공작 흔적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전에 왕재산 활동은 우리 공안 안보수사 당국이 서치를 못했습니다. 그걸 못 봤죠. 그러니까 증거 수입이 안 돼 있어요. 다만 왕재산을 조직원들을 검거해서 그 디지털 증거죠. 주로 외장하듭니다. USB라든지 이걸 천시만고태 암호를 풀어가지고 암호를 풀어서 이제 지령문과 보고문을 해도 네, 지령문과 보고문을 보니까 그 북한의 한 보고문에 이번 선거 때 민선구청장 2명, 뭐 구의원 몇 명을 당선시켰다고 하고 딱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리고 조직원이 한 200명 된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직원 한 100여 명 명단을 인천시당이 200명이면 거의 인천시당이 다겠군요. 그렇죠. 인천시당의 당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민주동당 인천시당의 당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일반 당원이 어쨌든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왕재산 조직원이 200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당시에 그 국정원에서 그 한 80여 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인천 지역에 소환 조사 거기 이제 북한의 보고관 내에 나오는 사람 소환 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앞서 이 왕재산 총책이나 그 핵심 관계자들은 우리가 그 공안 당국이 계속 안보수사에 따라다니면서 계속 미행하고 하면서 실적인 증거를 북한 공작원을 만나는 증거, 지령받는 거 이런 걸 확보해서 입증해서 간첩죄가 대법원까지 가서 입증이 다 됐지만은 그 왕재산 북한 보고문에 나와 있는 그 구청장 이런 사람들은 이 보고문의 안에만 나와 있을 뿐이지 직접 수사해보지는 못했군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저희 그 국가보안법 위반되는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왕재산이라는 간첩단이 국가보안법상 방어과 단체가 돼버리면은 그러한 개개인에 대한 간첩 활동에 대한 증거가 없어도 방어과 단체 구성 가입자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3조에 방어과 단체 구성 가입자를 적용해서 검거할 수 있고 사법 처리할 수 있는데 참나 이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오늘 하고 나면 우리 법원에서 이 왕재산의 방어과 단체성을 인정을 안 해버렸어요. 왜 인정을 안 했냐면 여러분 이 간첩단은 원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조직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원들 핵심 분자만 자기 조직의 지하당 이름이 왕재산인지 알지 중간 핵심 밑에는 왕재산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지금 왕재산 조직인지를 모른다고 그냥 모르지. 거기 자기 상무상 하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상무 하나만 알죠. 근데 뭘 적용했냐면 이 방어과 단체가 되려면은 이제 국가보안법상 소위 이제 정부를 참칭해야 되거나 또는
국가별로 선전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 선동하는 단체가 돼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인정 안 했냐? 간첩들이 자기가 왕대사회라고 하는 조직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두 번째는 전체 다 모여가지고 뭐 회의를 한다든지 정관을 그거 안 하잖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하당인데. 그렇지, 지하당인데. 그러니까 미친. 이게 정말 사법부가 너무 북한의 대남 공작이라는데 지하당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재산이 방과단체 아니다. 이게 왕재산 조직원들이 간첩죄는 인정을 했지만은 국가보안법상 방과단체성을 인정을 안 하니까 바로 왕재산 조직원인 명단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개개인에 대한 증거 사실 국가부 유해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 사법 처리를 못한 겁니다. 이게 정말 불행입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사건을 한다면 다 파헤쳐야 되는데 그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걸 못했어요. 우파 정부라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바로 왕대사회라는 간첩단을 잡아놓고도 일망타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법부에서 이렇게 그 왕대산에 대한 방어단체성 인정해주지 않는 바람에 뻔히 왕대산 조직원인 줄 알면서도 사법 처리가 안 되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고생. 그렇지 이제 이런 고생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그 이명박 정부가 이제 들어서자 이제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들었을 때 제가 이 공안 관계자들 상층부를 만났을 때 1심의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 수사를 총지휘했던 국정원장 김승구 원장이 1심회 때 외압이 있었다고 이미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당시 어떤 놈이 간첩 사건에 국가 안보를 위하는 간첩 사건에 외압을 가하고 사건을 못 얻었겠는지 당시 청와대 지휘라인하고 또 국정원 안에서 청와대 386하고 어울리면서 계속 수사방해했던 그 당시 차장이었던 이모 씨 이런 사람들 다 수사 개입 못하게 한 거 방해한 거 이거 다 사법 처리합시다. 그리고 거기 그 당시에 청와대 모 비서관 핵심 비서관이 장 마이클하고 수차례 만나고 통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환 조사도 않고 조사 안 했다. 그 후에 이걸 최소하자. 예, 그 후에 이렇게 외쳤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 후에 했으면 예. 지금 이렇게 정권도 그러니까 안 뺏고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죠. 그때 김승규 원장이 제가 따로 만나 들어보니까 북한으로 넘어간 자료가 한 트럭 반 분량이랍니다. 청와대 자료가. 그러니까 그거 제대로 못한 거죠. 제대로 못한 겁니다. 지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파 정부는 뭐냐고요. 우파 정부랑 우파 정부답게 지난 정부 때 말이지 반헌법 행위하고 반과 이적 활동한 행위에 대해서 또 미진한 간첩 사건, 공안 사건은 철저히 파헤쳐가지고 다 잡아들이고 사법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않고 말이죠.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뭐 아침 이슬이 어쩌다고 저 뭐야 청와대 올라가서 뒷산 광우병 올라가서 광우병 사태니까 아침 이슬 부르고 말이야. 예, 그다음에 북한을 갖다 가서 수차례 수개월 동안 북한에서 말이야 체류한 황석연 같은 인간 옆에 끼고 다니고 말이지. 이러니 이게 우파 정부입니까? 그러니까 정권 뺏긴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제대로 된 정부 들어서면은 과거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공안 사건, 간첩 사건 유야무야 시킨 거 이거 다 파헤쳐가지고 낱낱이 다 신적표로 몰아가지고 신적표 모르는 게 신적표로 간주해가지고 그건 사건에서 적폐죠. 그게 적폐죠.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같은 경우 터져요. 내가 그랬어요. 당시 국정원 대공사건 폐지할 때 막 뭐 1인 시위 하고 하는 그 전직 간부들한테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왔을 때 1심의 사건 왕재산 사건 때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간첩 사건 들춰내가지고 다 했으면 지금 이런 꼴을 안 당하는데 그거 손댈 사람들 손을 안 쳐주니까 그것들이 자라가지고 지금 덕보소에 돼서 대한민국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느냐.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반성해야 돼. 대통령만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도 반성해야 되지만 그 당시 책임진 자리에 있어가지고 이런 사건을 제대로 처리를 못한 그러한 후과에 대해서도 지금 반성해야 돼요. 상당 부분 좀 수갑차고 지금 감옥 들어와 있잖아요. 본인의 부주의나 불철저 때문에 본인도 당하고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도 위험에 처한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교훈입니다. 제가 이 너라 TV 나와가지고 그냥 자꾸 흥분해서 말이죠. 저도 좀 기분 좋게 여러분 희망을 주는 발언,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얘기를 들려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이 정말 암울합니다. 제가 지난번 정광훈 목사님하고 그때 대담을 나누면서 말했지만은 지금 이 안보 위기를 우리 너라TV나 유동열의 안보전선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은 위기라고 믿는데 일반 국민들은 이걸 지금 태평성대 평화로 여겨요. 안보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까지 있었던 안보 위기를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우리는 안보 위기를 위기라고 느끼면서 우리가 대응하고 극복을 해왔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면 안보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지 않고 하기 때문에 대응도 못하고 극복도 못한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 국가위기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힘을 내시고요. 힘을 내시고 우리가 정권을 반드시 찾아봐가지고 오늘 우리 간첩을 잡자 프로에서 제가 말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여러 가지 신적폐를 일으키는 상황에 대해서는 과거 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응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면 안 되거든요. 용서하면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김정은 세상 되면요. 여러분이 북한과 화해 평화를 외치면서 하는데 정말 대한민국이 김정은 지배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낭떠러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뭐 민주화 운동했으니까 나는 봐주겠지. 봐주긴 뭘 봐줘요. 여러분 6.25 남침전쟁 끝난 다음에 남로당 총책인 박헌영이 어떻게 죽으신지 아십니까? 내가 나중에 박헌영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제일 정말 개인적으로 모독인 미제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박헌영을 숙청시켜버렸어요. 여러분들은 나 민주화 운동했으니까 김정은 세상 되면 나는 뭐 봐준다고요? 봐주긴 누가 봐줍니까? 공산주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해서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국내에서 90년대 이래 진보 정당으로 불려진 민중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이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이 통합진보당으로 합쳐졌으니까 통합진보당은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의 진보 세력을 대변하는 진보 정당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 지령을 받아가지고 우리 북한에서 남한혁명을 갖다가 합법적인 공간에서 쉽게 말하면 수행하기 위한 그러한 전술당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강조합니다. 너라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동열 안보전선 TV 시청자 여러분 유동열 원장의 이 절규를 우리가 오늘 가슴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진보를 자처하면서 대한민국을 뒤흔든 그 정당들이 사실은 북한이 지속적이고 치밀하고 물량을 쏟아부은 간첩활동의 결과였다는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우리는 사실 이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좀 알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조직하고 광화문 온앱으로 다음에 배워서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알려야 이 위기를 우리는 이겨나갈 겁니다. 정말 유동열 원장의 생생한 증언 대한민국의 진보를 자처하는 가짜 주사파 정당의 배후에는 꼭 북한의 간첩 공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발본색원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 이 위기를 처리했다고 지금 유동열 원장이 절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때 제대로 된 간첩을 색출하지 못한 결과 지금 오늘 제가 아침에 보도했던 것처럼 국가보안법 폐지 위기에 있고 우리 대한민국 정통관료 150여 명이 지금 줄줄이 다 감옥에 가 있는 이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만약에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멸망기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유동열의 안보전선 그리고 이 이동호의 초대석 매주 수요일 날 진행됩니다. 그리고 유동열 안보전선 TV 여러분 꼭 좀 구독해 주셔서 그 내용을 많이 좀 퍼다 날라주세요. 우리 주변들이 많이 알 수 있게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 작동되고 있는지 대한민국은 북한의 공작과는 연관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여와 여의 관계도 있죠. 여와 야의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등 국제 관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북한과의 그리고 북한의
대남 공작입니다.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이해해야 대한민국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네, 다음 수요일 날 또 예. 뵙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그 간첩 이야기 중에 좀 특별히 듣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런 내용도 좀 들려주세요. 하면 제가 그렇죠. 예. 저 피드백 해가지고 여러분들 예. 의견을 제가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중에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잠깐 채팅창 보니까 예. 공산화되면 1순위 숙청 대상 두 분께서 토론하시는 거. 아, 저 맞습니다. 이렇게 공개 방송하는데 그 놔두겠으면 제일 먼저 주의했죠. 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 채팅창을 보니까 이 전라도 놈들 다 마찬가지라고 빨갱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제 고향이 전라북도 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라북도라고 그래서 다 그런 빨갱이 사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요. 또 여러분이 또 존경하는 분 있죠. 우리 그 양동환 교수, 대한민국의 그 사상계의 가장 큰 어르신 중에 한 명인 그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교수를 지냈던 양동환 교수님도 우익은 죽었는가에 우익은 죽었는가를 이미 발전해 주셨던 그분이 그 전남 순천입니다. 고향이 우리 전라도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열이가 전라도입니다. 저도 전북 정읍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전라도 놈들 다 빨리 이렇게 지역 감정을 조장시키는 사람은 마시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그 우리 전라도 안에도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기를 지향하는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전라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 이 정치꾼들 좌파꾼들 중에 이 전라도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알지만은 이제 최소한 우리 너라 TV 정도 되면요 좀 우리가 좀 지적 수준이라든지 또 이 수준을 좀 이제는 조금 상향시켜 가지고 그냥 특정 지역에 대해서 빨갱이 도다 이렇게 매도하는 아까 보니까 전라도 빨갱이라고 나오는데 그 이해해 주시고요. 아니 워낙 여러분이 워낙 거기 그러니까 지금 저분들이 워낙 워낙 제가 그랬잖아요. 충분히 그러한 심정 이해한다. 전라도 예. 출신들이 그런 반헌법적인 또 좌파적인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는 말은 이해를 합니다. 예, 오늘 댓글에 지금 보니까 그 강경태라는 분이 이석기 진보당 관련성 알려주세요 그랬습니다. 우리 앞으로 좀 여기서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 사건들 다 설명해 지금 질문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예, 드릴게요. 예. 그 이석기는 그 민주혁명당이라는 지하당이 있었습니다. 이 지하당의 경기 남부 쪽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환이 그 위원 그렇죠.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이석기하고 민혁당이라는 북한 지하당이 있었고, 저게 이석기는 지하당의 조직원이었다면서 또 하나 민주노동당이라는 북한이 공작을 한 민주노동당과 그다음에 민노당이 이제 통합이 돼서 합쳐져 가지고 생긴 쉽게 말하면 통합진보당이라는 이건 합법정당입니다. 합법정식 정당인데 여기서도 또 이 이석기가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석기는 지하당에서도 활동을 하고 몸담고 있으면서 합법적인 공간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밀접한 연관이 있죠. 원래 지하당이 지하당 당원들이 다 그렇게 올라온 거 올라온 거에 활동을 하죠. 예, 여러분 간첩을 잡자 시리즈 오늘 4회째였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유동열 원장을 모시고 이 관련 내용들을 좀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